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습 영상 9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범위는요, 교과서 211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일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통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 시기가 되면요, 일본은 되게 위기에 빠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 세계적으로 1920년대 후반에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죠. 자, 요거에 대해서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본국 내에서 토목 사업 같은 거 일으켜서 극복하려고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은 식민지가 있다 보니까 그 식민지를 가지고 블록 경제라고 해가지고요. 본국하고 식민지끼리는 관세를 거의 매기지 않고 그 블록 바깥에 있는 나라랑 무역할 때는 관세를 세게 매김으로써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력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이제 산업화를 막 시작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영토를 넓혀가지고 영토 넓힌 다음에 그 지역을 영국처럼 경제 블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경제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시기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일본의 식민지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 당시 중국의 땅이었던 만주 지역까지 쳐들어가죠. 자, 그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자, 만주사변이라고 하죠. 31년에 만주사변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는 만주국이라는 거 세우는데요. 이거는 괴뢰국이라고 그러니까 꼭두각시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꼭두각시 같은 나라를 만든 거죠.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냐면 조선 공업화 정책이란 거 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우리나라가 너무 좀 공업화가 안 돼 있으니까 뭐 공장도 짓고요, 발전소도 세우고 하면서 공업화를 추진하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겠죠, 당연히. 일본이 길게 봤을 때 점점 영토 확장해 나가고 할 때는 전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좀 병창 기지도 되고 무기를 만드는 그런 기지가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업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 한편으로는 여기 나오는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해서 남쪽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요. 북쪽에서는 양을 이렇게 목축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뭐 양털이나 남쪽에서 나온 면화를 일본에 보내요. 보내서 그거 가지고 일본은 이 원료를 가지고 뭐 면직물 산업이나 양털 갖고 옷 만드는 그런 산업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어쨌든 일본은 아직은 영토가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쨌든 다른 나라를 침략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예 중국 본토까지 들어가죠.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중일 전쟁입니다. 1937년이죠. 자, 만주 사변과 중일 전쟁은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뀌는데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을 병창기지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제 군수산업 중심의 중화공업이 발달하는 게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한 장 넘기시면요. 그러면서 어쨌든 전쟁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에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이제 팽창하는 전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했어요. 병사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걸 일본인으로만 충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동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점점 이제 전선이 확대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 제정하고 이제 한국인들을 말 그대로 총동원하는 거죠. 한국인들의 인력과 한국인들의 물자 같은 거를 막 수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지원병제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터로 이제 지원받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요. 아예 44년에는 징병제 이런 걸 통해서 강제로 막 데리고 가기도 하는 거죠. 여기 위에 보시면 학도 지원병 제도도 있죠. 그러니까 학도 지원병은 학생들을 또 지원받았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전쟁 막바지에 가면은 뭐 거의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군인들만 끌고 간 게 아니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뭐 옛날에 영화 중에 군함도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국민징용령 뭐 이런 걸 통해서 끌고 가는 거죠. 이런 강제징용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끌고 가서요. 저기 석탄 캐기 위해서 저 막 깊은 광산에 밀어넣고요. 당시에는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도 종종 벌어지기도 했어요. 괜히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많이 희생당한 경우도 있고요. 뭐 그 외의 경우에도 그 깊은 광산에서 일하다 보면 또 되게 안 좋은 공기가 많이 이제 흡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또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여자 노동자들은 보통 정신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게 여기 나오는 여자 정신대 근로령을 통해서 데리고 간 거고요. 한편 여러분이 이거는 되게 많이 알고 있죠. 되게 악질적인 위안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데리고 가지고 성노예로 부린 그런 사건도 있죠. 정말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갔죠. 일본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자원에서 온 거다, 돈 벌려고 간 거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여러분 다 일본의 거짓된 선전,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유인한 거잖아요. 유인해서 막상 가보니까 그런 광고랑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그러면 안 하겠어요 했을 때 돌려보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은 계속 그런 걸 부인하고 있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한편 여기 아래 보시면요. 인력 말고요. 어떤 물건을 수탈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특히 여러분 전쟁할 때 아무래도 금속이 많이 필요합니다. 총알을 막 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끌은 노떼야 수저 뭐 기타 등등 여러 이런 금속 세부치를 막 가져가요. 가져가서 무기 만들고 총알 만들고 막 그런 거죠. 자, 그런 한편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미증식 계획도 다시 실시해서요. 전쟁터에서는 여러분 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가 사용할 쌀을 가져가고 남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배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 거죠. 근데 전쟁터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쌀이 충분하게 배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아래에 나오는 이 작품에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쌀은 잘 배급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수탈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협조도 필요한 거죠. 강압적으로도 물론 많이 뺏어가겠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줘야지 가져가고 우리가 동의가 어느 정도 돼야 또 데리고 가기도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이때 여러분 36년에 우리나라에 부임한 조선 총독 미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내선일체라는 걸 강조해요. 이 표현 자주 나오죠. 자, 여기서 내자는요, 안내자인데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은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하고 조선은 하나다. 그래서 한국인을 일본이나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황국은 천황이 있는 그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신민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을 일본이나 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시키려고 했느냐? 먼저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황국신민서사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글을 계속 암송시키는 거야. 외워서 계속 얘기하게 하는 거죠. 일종의 세뇌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황국신민서사라는 걸 암송시키고요. 자, 두 번째는 일본의 천황이 사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게 하는 궁성요배라는 걸 또 시켜요. 이것도 계속 세뇌예요, 세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세 번째 보시면요. 각지의 신사라는 거 세운 다음에 참배를 강요해. 그러니까 이른바 신사참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교가 아니에요. 일본 조상신을 모시는 걸 신도라고 하는데 그곳의 절 같은 게 바로 신사인 거죠. 자, 거기에다가 가서 이제 참배를 하라는 건 조상신을 성결하는 건데 일본 조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너희도 일본인이니까 우리의 조상을 섬겨라. 이런 걸 강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과 성도요.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하죠. 자, 이걸 여러분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또 보시면요. 아예 우리말 사용도 금지해버려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말 사용을 금지한 건 아니었거든요. 일본어가 국어긴 했지만 우리나라 말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아예 그걸 금지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학교의 명칭 자체도 한국식민학교라는 뜻을 담은 국민학교라는 걸로 바꾸면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세뇌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던 것이죠. 자, 요런 방향에서요. 이제 우리 민족 신문들 있죠? 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도 폐간시켜버리는 이런 것도 보이죠. 자, 이런 모든 이 세뇌 과정에서요. 친일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아래 보시면요. 뭐 박흥식이라는 사람, 최남선은 몇 번 얘기했죠. 그렇죠? 뭐 김기창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경제적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한테 협조해가지고 물건을 내거나 아니면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많은 요 친일파들이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이들의 홍보에 또 약간 넘어간 그런 되게 많은 백성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막 희생당하고 막 성노예로 착취당하고 그런 많은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총동원법 자료 있죠?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씨개명 관련 얘기죠. 이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요 식량 배급도 해주지 않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교육의 어떤 기회도 제공해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뭐 간략하게 복습했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챕터 한번 쌤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